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5천억 원대 펀드 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핵심 피의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사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해외로 도피한 이혁진 전 대표의 신병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여권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가시해왔습니다. 네, 이 옵티머스 펀드의 수사 방향과 또 부실한 사모펀드 어떻게 감별해내야 하는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권세훈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지은 금융전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뭐 안녕하세요. 펀드 사기 의혹이 계속되잖아요. DLF, 라임, 옵티머스. 근데 이번 옵티머스는 뭐 고발이 된 뒤에 한 2주 만에 핵심 피해자가 바로 구속이 됐어요. 그 혐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저도 충격적인 것이 그 문서 자체를 사실은 위조를 한 것을 자백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사무소 위조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고, 사실은 공기업채권이라고 알고서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예탁결제원에 사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제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 위조 사문서 행사, 그 다음에 사기,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이렇게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 대표는 특히 아주 이례적으로 김재현 대표였죠. 예. 네. 그냥 뭐 실제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거를 뭐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 위조를 자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속된 3명 가운데 예. 누가 자백을 한 건가요? 거기에 이제 사내이사로 근무를 예. 했던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아, 윤모 변호사. 이사가 예, 예. 그 이제 사실은 김 대표와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본인은 이제 이것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대표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둘 간의 또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김 아주- 대표는 윤모 변호사가 자기도 모르게 서류를 조작했다 그러고, 네. 윤 변호사는 김재현 대표 지시를 받았다 그러고, 네. 뭐 이해가 안 되네요. 둘 다 같이 일하는데. 네,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사실은 그 위윤모 변호사님의 그 사무실 자체가 이제 어떤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였는데,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아예 입주를 해서 있었던 아주 이례적인 상황도 그럼 뭐 발견이 일종의 됐습니다. 뭐 사내 법무팀, 사내 예, 뭐 변호사 역할을 했다고 봐도 그렇다고 되겠네요. 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아주 이례적인 예. 것이고, 법무법인의 사무소가 그리고 다른 주소지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그게 이전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지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인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최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그렇게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게 뭐 일종의 뭐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네. 그게 전략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은 이제 책임을 이제 뭐 어쨌든 면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견이 이제 생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권 교수님, 지금 이 옵티머스의 지금 피해 규모, 전체 펀드로 조달한 자금, 현재 남아있는 돈, 아직 환매가 안 된 부분,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뭐 환매 중단 그 이제 정확한 액수는 네. 뭐 이제 추정인데 네. 지금 뭐 한 4,300억 정도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모 펀드들이 문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5조 정도 그 규모로 지금 부실이나 환매 중단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그 중에 또 그 지금 금융사들이 자기 스스로 먼저 선지급하겠다고 한 규모도 벌써 1조에 가까이 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으로만 정리를 해보면 이 옵티머스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 원, 근데 최대 5천억 원까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를 앞둔 4,100억 원 예, 정도, 이 정도 이 가액 펀드 이것도 이제 회수가 어려워진 상태로 그럴 볼 수 가능성이 있겠죠. 많죠. 예. 환매 중단된 것처럼 이 4천억 역시 예. 부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그 다시 해소하려면은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자산을 다시 이제 그 매각을 해서 처분을 해서 이제 환가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엉뚱한 부실 채권 투자에 지금 쓰인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 돈을 또 다른 돈으로 썼을 가능성 추정도 되고 지금 도대체 이 돈의 행방이랄까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전 직원이 퇴사를 해가지고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서 초유의 지금 사태고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3.1회계 법인에서는 예. 다행히 이제 포렌식 그 팀이 있어서 그 남아 있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서 좀 이제 포렌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또 이분들이 컴퓨터 PC를 반출하거나 뭐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것이 또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렌식이 과연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라는 이제 사실은 좀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트러스트 울이라고 하는 그 김혁진 대표님의 그 이혁진 전 대표 말하는 거죠? 예. 예. 그 전 대표의 뭐 자기의 그 약간 개인 그런 법인 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로 또 이제 굉장한 많은 돈들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자금 저수지인 듯하면서 뭐 대부업 관련된 이상한 이제 법인들의 막 투자가 되고 구조가 굉장히 조금 이제 그 자금 흐름을 파악하려면은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라고 뭐 짐작을 합니다. 네. 지금 이혁진 전 대표는 사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에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본인 회사를 뭐 뺏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혐의를 받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지금 도주를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또 정관계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좀. 아니 저도 그분을 서초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제 서초을인가 거기에 이제 금융 전문 그 어쨌든 그거를 하시겠다고 국회의원 출마도 하셨던 거로 제가 그때 기억을 네. 더듬어 보니 네. 그때 사진도 막 많이 유명하신 이제 분들과 찍으시고 그러고 그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 자체가 특정 이제 어떤 대학 관련해 가지고 좀 네. 그 구성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정권 실세가 다녔던 H대학입니다. 네, 뭐 그렇게 지금 의혹들이 뭐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H대학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네. 실세들이 활동했던 거기에 이혁진 전 대표가 상임이사로 네. 들어가 있었던 사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사실은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네.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실세들을 과시를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다녔다고 하는 전언이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전 뭐 금융위원장 등 뭐 여러 가지 유명 인사들이 이제 또 여기를 또 서포트를 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더 이제 신뢰를 가졌겠죠. 자문단으로 예. 뭐전 검찰총장, 예. 전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자문단으로 예. 이게 방풍 역할을 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죠.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여권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걸 이제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피해 규모가 이렇게 많은데 일단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은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오티머스 경우에 한국투자는 70% 선보상을 결정했다는데 사실 문제는 가장 많이 판 NH증권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피해자 보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논쟁이 될 수 있는지 교수님 어떻게 이걸 보십니까? 원래 사모펀드라는 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물론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모펀드는 이제 규제가 더 약한 특별한 그 형태의 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판매사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판매사도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이제 물론 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책임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데 단순히 그 판매사한테는 책임이 없고 이게 사기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판매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선별해서 이렇게 잘 팔지 못했던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좀 다툼의 여지는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결론이 날 경우에 판매사, 그러니까 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런 곳에 책임을 물기가 어렵단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사가 적절한 그 주의 관리 의무를 다
그 판매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미리 다 예상할 수 없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책임을 묻기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 징후를 뭐 미리 알 수 있었다든지 또는 그 상품을 선별하고 또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들을 다하지 못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물어야겠죠. 예. 그럼 일단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한투는 70%선 보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NH투자증권은 이제 한투의 그런 입장 결정 때문에 좀 몰리는 거죠. 투자자들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뭔가 좀 돈을 빨리 지급해야만 하는 그런 여기 몰리는데 배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NH투자증권은? 저도 그 구체적인 네. 그 은행의 어떤 그런 전략들을 제가 뭐 미리 예측은 할 수 없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책임을 이렇게 완전히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굉장히 그 상품 선별하는 과정이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절한 선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투는 선 보상을 하기로 하면, 보상을 하고 나면 이제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못 하게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선 지급을 하느냐, 선 보상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의 입장 표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사실은 지금 이게 보상이라는 것은 자기 책임을 조금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에 이제 어떠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금 반환을 그냥 해주면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라는 단서를 또 붙이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것은 사실은 어쨌든 그 도의적 책임 뭐 이런 정도의 제스처로 보여지므로 이게 법적인 사실은 분쟁을 뭐 종식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하이투자증권 쪽에서 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처음으로 이제 제기된 건이 있어요.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제가 오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마 판매사와 운용사의 책임, 그 다음에 이제 예탁결제원까지 전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제 지금 예탁결제원이 그 위조 서류를 받는데 공모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판매사의 책임이 사실은 자본시장법상으로 볼 때 상품을 뭐 이렇게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심사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NH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상장법인이고 외국인 뭐 투자자들 혹은 이제 주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확실한 뭐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섣불리 뭐 배상을 해준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결정을 쉽게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뭐 법적인 결론이 안 나오긴 했지만 뭐 거의 뭐 이 정도 사안이면은 사기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이런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지금 운용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펀드는 이제 굉장히 그 관여하는 그 기관들이 여러 군데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한 군데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수탁하는 회사도 있고, 또 사무를 그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다 역할을 분담을 해서 상호 이제 어떻게 보면 협조하고 또 그 견제와 그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모펀드의 특성상 그 자유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많이 그 공시하고 이런 의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법규상으로도, 특히 우리나라 지금 그 제도의 상으로는 그 수탁회사하고 그 이제 사무 관리하는 회사 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회사라 사기를 확인할 방법이 그러면 없어요. 은행의 신탁회사고, 예. 사무화 관리회사라 그러면 지금 이제 예탁결제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예탁결제원이 그 역할을 한 두 거죠. 군데 간에 확인할 의무가 없다. 예, 네. 지금은 이제 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예, 없다. 거기서 안 가르쳐 주면 따로따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예. 판매사도 마찬가지고요. 판매사는 이제 또 이쪽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거죠. 원래 정말 이제, 판매만 하는 판매만 겁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사가 이 수탁사의 은행 신탁에다가는 쪽을 샀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예탁결제원은, 그러니까 A를 샀다고 그러고 예탁결제원은 B를 샀다고 해도 그렇죠.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딱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규제의 제도상의 허점을 그 이번에 이제 옵티머스 그 펀드에서 딱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제상의 허점이라고 그러는데 예. 선진국들도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규제사항의 허점을 그럼 감독 시스템이 예. 제대로 감독을 못한 책임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기를 친 운용사만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은 잘못된 건 없습니까? 그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영리 쪽에서 이런 사모펀드 개념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모펀드 개념은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어들, 선수들 간의 어떤 그 거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그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로 이게 시장 규율이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체크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1억만 있으면은 그 소액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전문성이 전혀 없는 투자자도 1억만 있으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투자자인 경우에는 전혀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나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그런 것들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세한 정보를 얻긴 어렵겠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1억만 있어도 할 수 됐다는 얘기는 우리 정부도 사모펀드를 좀 양성화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 좀 했는데 뭔가 돈이 좀 모험 자본을 육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결국은 환경 정비를 하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섰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경우에 이제 전문 투자자들 위주의 헤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좀 모험 자본 육성을 해보겠다고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에 이제 이렇게 좀 등록제로 완화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이제 막 사모펀드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제도의 허점이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예탁결제원에 자기네들은 이제 사무관리 기관으로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제공한 정보만 본다. 근데 이제 그 계약서도 사실은 제출을 했더라고요. 계약서를 근데 내용을 보지를 않은 거죠. 자기는 그냥 채권의 그 확인할 의무가 공기업 없기 때문에. 채권으로 봤다.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변경해서 넣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공기업 채권으로 그냥 넣었는데 밑에는 막 대부 뭐 이상한 이제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면은 서류 두 개만 이렇게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넣으면 이게 굉장한 사실은 리스크인데 그거를 저희가 몰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잘 그래가지고. 보이는 서류에는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별첨하는 있고. 이제 사실 계약서 같은 거를 다 잘안 보이는 제출을 하도록 쪽에, 예탁결제원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 예탁결제원에 낸 서류조차도 일단은 대부 채권이나 뭐 이런 이상한 채권이 사실 그게 들어갔어서 한 번만 확인은 이제 사실 내용이 이런 게 맞나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안 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서 공방이 많은 거죠. 예탁결제원 원장님은 우리는 저기 지하철의 무인 택배 보관소장인데 그 못 썼는지는 뭐 맡기는 사람이 알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그 말씀도 하셨죠. 네.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사모펀드가 뭐 10,000개가 넘잖아요. 그럼 예, 예. 이 순간에도 옵티머스 같은 사기 펀드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모 그 펀드 운용하는 운용사는 이제 225개 정도 되고 예. 그것도 그 한 회사가 여러 개 펀드를 운영하니까 펀드 개수로는 이제 10,000개가 넘는데 그 지금 이제 전수 조사를 지금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로는 2주 이상한 전에 일이 일어날 이제 수 있죠. 사모펀드 만여 개 전수조사 한다고 했었죠. 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얼마든지 이제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그렇겠죠. 사이에 네. 펀드 만기가 돼서 다 뭐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뭐 사기가 일어났다면 이제 적발이 되겠지만 그런 많은 사기 펀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어떻게 해야만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바꿀 건 없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어떤 걸 생각을 바꿔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좀 특별한 좀 어떻게 보면은 진입 장벽을 좀 높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미 예고는 했죠. 예. 1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3억 정도면 그러면 진입 장벽이 저는 됩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더 높여야 된다는 훨씬 얘기? 더 높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규정을 많이 보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자력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면 내가 10억을 투자해도 그게 나한테 큰 타격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재산이 3억밖에 없는 사람이 이제 3억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투자자의 예. 자산 자금력을 본다고 그렇죠,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 피해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사실은 이거 이제 투자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모험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벽을 낮춰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비교적 소액 투자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진입장벽은 진입- 낮추면서 그 관리 방법-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은 예,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중간적으로 그래서 그 소액 투자자들은 이제 근데 본인이 직접 그런 데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상품을 고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을 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을 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그 펀드에 가입하는 그런 게 펀드 이제 오브 펀드 뭐 예, 이런. 펀드 오브 펀드 형식이죠. 그게 이제 바람직하고 그 자기가 직접 1억이나 뭐 3억이나 들고 가서 내가 어떤 사모펀드가 더 이렇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직접 고르는 거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뭐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지만 그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투자를 그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는 보니까 사모펀드라고는 하지만 사모펀드라는 게 49명 이내잖아요. 네, 네. 근데 공모펀드처럼 사실 팔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부분이 사실은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별이 안 가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일반 그 PB들이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팔거든요. 그러면은 뭐 라임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수익률 좋은데 안 살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공기업 채권이고 뭐 정부 안 망하면은 이건 다 상환이 됩니다. 라고 이제 본인들은 뭐 판매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판매사도 본인들은 이제 공기업 채권으로 진짜 이렇게 뭘 실사를 해도 그렇게 알고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예탁결제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사모펀드도 그 펀드넷이라고 해가지고 공모펀드 이렇게 공시하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었고 제도적인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공백이 있으니까 사실은 신탁 회사의 경우에도 뭐 사실 그 정부랑 서로 이제 사무 수탁 관리 회사랑 간에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연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판매하는 이제 회사들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엄격한 무슨 막 심사 의무를 지는 그 규정은 없어요.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상충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늘 그 라임에서도 뭐 보았듯이 아니 판매하는 회사도 속았다. 나도 정말 네, 몰랐다. 네. 근데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법적인 의무도 없고요. 그거를 뭐 실사를 하는 거는 다 회사의 그 재량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또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게 좀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근데 대부분 이 투자자들은 판매사들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이 펀드에 가입할 때는 판매사를 보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사가 좀 관리할 수 있거나 판매사의 책임을 좀 더 지우는 뭐 그런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판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이 받더라도 왜냐면은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정 정도의 실사를 조금 하는 거를 표준화된 어떤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정도는 저희가 이거를 좀 보완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회사들마다의 뭐 이렇게 재량에 따라서 좀 달리 보거나 이런 것도 좀 덜해질 것 같고요. 예, 그 일단 예탁 결제원 그리고 신탁 회사 이 그 판매 회사 간에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서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투자자들도 하이 리턴, 고수익은
상당히 바라는데 하이 리스크, 그 위험을 너무 의식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투자 관행의 문제는 좀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 투자 문화가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모험 자본이라는 거는 그 이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 경제 여건상 체질상 그런 모험 자본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또는 의도가 있는 그런 경제 주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험 자본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정책적인 그 목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제도를 좀 허술하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또 사모펀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만은 또 너무 강하게 그 제도를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은 사모펀드의 취지가 또 무색해지는 거죠. 공모펀드하고 뭐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하고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되 사모펀드에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이 금리 어떤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접근은 좀 이게 접근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해 DLF 사태에서 시작해서 뭐 올해 라임, 옵티머스까지 지금 계속 펀드 관련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자들 불안감이 큰데 투자할 때 이런 점은 꼭 주의를 해야 된다. 뭐 당부의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기 안 당하는 법이라고. 사기 안 당하는 법. 사기 사건 많이 봤을 텐데. 아니 그거는 정말 네. 사실은 자기의 위험 감수 능력이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이게 진입 장벽을 조금 둬서 그리고 외국에는 헤지펀드라는 이름이 어원이 헤지가 뭐냐면 이렇게 담장이잖아요. 그래서 헤지를 넘어서 올 수 있는 정도의 자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에서 금융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 중 한 분은 보스턴에서 정말 헤지펀드 이렇게 전문 변호사셨어요. 자기 고객들은 다 뭐 헐리우드 셀럽이나 뭐 운동 선수나 막 이런 분들이 헤지펀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력이 있으셔야만 사실 헤지펀드에 이제 이런 뭐 것들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지금 사실 1억이면은 그게 헤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고수익을 이렇게 보고 오시는 이제 일반인들이 굉장히 쉽게 그냥 뭐 그냥 일반 판매를 또 하니까 뭐 우리 뭐 이런 흔히 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제 증권회사들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좀 사기 안 당하고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법 좀 가르쳐 주시죠. 그 사모펀드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위험성도 크고 또 이렇게 정보 불균형이라고 그러죠. 정보 비대칭이 심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적절하게 상품을 선택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사모펀드 뭐 이렇게 사기 안 당하는 뭐 판별법도 막 있고 하던데 그 읽어 보니까 이제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거 다 따라서 이렇게 판별할 수 있으면 이제 전문가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 이제 일단 그 안정적으로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이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말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안정적 고수익은 거짓말이다, 사기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없다. 그런 좋은 게 있으면은 그 왜 남을 주냐, 자기가 다 하지. 그 말만 명심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세훈 상명대 교수, 이지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